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적용학습 현대시 1강 그날이 오면과 산상의 노래 지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자,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상황의 가정을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이때 삼각산은 대유법인데요. 이 대유법이라는 것은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삼각산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산, 사람이 아닌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라고 말함으로써 의인법을 통해서 독립의 즐거움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여기서 쓰인 한강물도 똑같이 위에 삼각산과 마찬가지로 대유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자, 여기서 밤하늘은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보시면 이제 이 까마귀가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자, 여기서 이제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었죠. 실제로 이제 무슨 한이 남겠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연에서는 조국 독립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연 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 오라는 격정적인 호흡이 한번 들어갔고요.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이 울며 뛰며 뒹굴어도라는 극한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자, 이렇게 지금 자기가 앞장을 서겠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그래서 역시 자기 희생의 실천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이제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이것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 이 우렁찬 그 소리를 함은 조국의 독립을 기뻐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연에서는 조국 독립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과 자기 희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날이 오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날이 오면은 격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진 시로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연에서는 독립의 그날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드러냈고 2연에서는 독립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대구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극한적 표현을 사용하여 격정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어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는 산상의 노래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산마루, 지금 화자가 있는 위치죠. 그래서 극한적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산마루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적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내 홀로 긴 밤을, 이 밤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자,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지금 울고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서리적 표현이고요. 그렇기에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이 무엇은 조국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영탄적 표현 사용되었고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었던 밤과 이제 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국 독립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들은 핏줄, 그리고 사늘한 가슴, 이것은 독립을 바라며 약해진 심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독립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독립이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눈 감아도 죽어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자, 꽃답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조국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어라. 이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서의 두려움과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면은 독립의 도래를 인식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구나. 자, 이제 환히 트이는 이마에 떠오르는 햇살, 굉장히 밝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 독립을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햇살이 떠오른 곳은 밝은 세상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자, 이제 이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시들은 핏줄, 사늘한 가슴이라고 말하면서 독립을 바라며 약해진 심신을 좀 이제 표현을 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대비가 되는 표현이죠.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그래서 이제 침묵의 고통을 떨칠 수 있게 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노래를 부르는 독립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형아와 공주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독립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보셨던 여기 1년의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산마루는 이제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엇, 새로운 민족국가, 이제 노래하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독립 이후 조국의 미래에 대한 모색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리적 표현과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서리적 표현, 뭐 울어왔는가, 노래하는가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요. 또 명령형 표현은 뭐 숨으라, 이런 것들을 사양하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처지와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멈추고 같이 풀어본 후에 영상을 계속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죠. 왜 답이 4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가에서는 독립의 기쁨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인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여기에서 이제 의인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이 아침, 여기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감격을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가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나는 의성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요. 가에서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같은 부분에서 서리적 표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나에서 의성어를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2번, 가는 과장법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수미상관을 통해 독립 전후의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나에서는 수미상관 1년과 7년에서 이제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에서 이 화자의 절망적 정서를 과장법을 통해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는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고 나는 대유법을 통해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제 가에서는 그날이 오면은처럼 반복법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표현하였지만 나에서 대유법을 쓴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유법은 우리가 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마지막 5번 봅시다. 가에서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나는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기쁨을 고조시킨다. 이제 가에서는 밤하늘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드러냈지만 나에서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기쁨을 고조시킨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이 오면과 산상의 노래 문제 풀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자료나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능특강 국어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2강 황혼과 성애꽃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지금 보시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커튼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소재인데요. 그것을 걷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이 황혼이라는 것은 안식과 평화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이 외로운 인간이 흰 갈매기들 같다고 했잖아요. 즉 흰 갈매기들은 외로운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자, 여기 보시면은 황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부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돈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혼아 하고 부른 것이 돈호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이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황혼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이것을 보시면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 애정이 있는 대상에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이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은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라고 말하면서 이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면 보겠습니다. 저 12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외된 존재들을 나열한다고 나오는데요. 사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외된 존재들이 더 나열이 돼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자, 이렇게 해서 소외된 존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렇게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들에게 내가 애정을 베풀게 해달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말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같은 시간적 배경이나 이 골방, 새롭게 인식하는 공간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황혼은 상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가진 시고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황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골방, 이 도피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성애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여기서 새벽 시내버스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벽에 시내버스는 이제 일하러 가는 서민들이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란한 치장이라 하면 성액꽃을 비유한 것인데요. 자, 다음 줄 잠깐 읽어볼게요.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액꽃. 자, 엄동혹한, 이제 추운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대 상황일수록 이 성액꽃이 선연히 핀다는 건데요. 즉,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자, 여기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이런 성의꽃,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행에서 10행까지의 내용은요, 성의꽃을 보고 서민들의 숨결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 이렇게 화자, 시적 화자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지금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대요. 지금 여기 전람회에 온 듯이라는 비유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의꽃, 이제 서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서민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된 표현을 말하죠. 그래서 차가운 아름다움. 우리가 보통 시에서 이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속성인데 그 차가운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 이 막막한 한숨도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자, 여기서도 정열의 숨결 역시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막막한 한숨은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나타냈다면 여기서의 정열의 숨결은 서민들의 삶의 열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공통점은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김과 숨결이 이 성의꽃을 피워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의꽃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이게 초췌한 친구의 모습을 떠올린 건데요. 이제 어떤 친구였느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즉 자신과 뜻을 같이 하였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현실에 저항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같이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시이고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이제 그려낸 시입니다. 특징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자연물, 성의꽃이라는 자연물로 형상화했다는 것이고요. 담담한 어조로 암담한 사회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죠.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왜 2번이 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황혼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나의 화자는 성의꽃이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이제 2번 선지인데요. 이제 가의 화자가 황혼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화자가 성의꽃이 녹아내리는 모습에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가히 화자는 황혼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 1번 보시는 것처럼 가히 화자는 황혼을 통해서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토인들 등으로 나타나는 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입술을 보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맞는 선지이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히 화자는 황혼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깨닫고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 가히 화자는 황혼을 통해 인간의 고독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요.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서 소외된 이들이 존재하면서 현실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부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소외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번,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나의 화자는 성의 꽃을 통해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발견했었죠. 그들의 삶을 정열의 숨결이라고 나타내면서 존경심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관련된 자료나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능특강 국어 문학 적용학습 3강 불사조와 꽃씨 지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사조의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지금 비애를 너라고 부르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자, 지금 가장 안, 나의 가장 안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비애라는 것이 화자가 지닌 근원적인 감정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연은 나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비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자, 지금 비애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화살과 새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애가 화자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자,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비애라는 감정은 이제 행복에게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애,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자, 지금 비애, 오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영탄적인 표현이 드러납니다. 지금 비애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애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고요. 이 비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화자의 감정을 표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비애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라는 시간 표지가 나오면서 이제 언제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여기도 어느 날이라는 시간 표지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 비애를 젊은 시절에 늘 자기와 함께하던 숙명적 존재로 여겼으나 나의 청춘과 함께,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이잖아요. 그때 비애도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자, 불사조라는 것은 소멸해도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애가 불사조와 같이 소멸해도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것,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사조 내용 한번 봐봤는데요.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비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를 구체적인 시어, 아까 본 것처럼 여기 화살, 새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형 종결어미의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까 이거 얘기한 것처럼 화살, 새, 신부, 불사조 등으로 비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같은 표현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안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다음 슬픈 울음, 아픈 몸짓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인 비애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꽃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하나. 자, 이렇게 느낌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영탄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꽃씨 하나리라는 것은 자라서 새로운 결실을 가져올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꽃씨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라는 것은 여름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다음 뭐가 오겠어요? 가을이 오죠. 그래서 이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꽃씨에 담겨있는 가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이제 시간이 또 등장하네요. 이렇게 빛나는 여름의 오후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추상적 대상인 여름이라는 것은 사실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빛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핏빛 꽃들의 몸부림, 자, 이 몸부림이라는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꽃씨가 생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이것도 역시 동적 이미지를 통해 꽃씨가 생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라고 화자의 추측이 드러나고 있네요.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비애의 껍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애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대상인데 이것을 껍질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좀 감각적으로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날.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여름이 다 해서 여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다음 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절이 변화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탄적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꽃씨를 보며 얻은 깨달음에 대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에서는 가을날 비애를 불태우고 성숙해지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또 등장했네요. 이제 지금 현재를 의미하겠죠. 이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이 꽃씨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결실을 가져올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이 여물어가는 성숙함을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거는 이제 시적 허용이죠. 일부러 맞춤법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표현을 씀으로써 뭔가 운율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요.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또다시 시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완전한 성숙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씨의 주제는요. 꽃씨를 통해 본 완전한 성숙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분위기와 자연물을 중심으로 화자의 내면의식을 표현하고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같이 해설해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슬픈 울음, 아픈 몸짓, 불탄 자리,
눈물 같은 표현에서, 그리고 나에서는 빈손, 작은 꽃씨, 핏빛 꽃들, 뜨거운 노을, 빛나는 외로움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시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와 나의 공통점이고요. 나머지 선지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다. 가에서는 비애라는 추상적 감정을 의인화하여 다루고 있지만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서는 꽃씨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성숙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성찰한다기보다는 이 자연물을 매개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각적 심상뿐만 아니라 청각적 심상이나 촉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됐습니다. 또한 나 역시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촉각적 심상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에서 둘 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5번 볼게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영탄적 어조와 감탄형 종결어미가 좀 두드러지게 사용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명령형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 역시 감탄형 어미는 사용되었지만 명령형 어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국어 문학 적용학습 4강 달, 포도, 잎사귀 그리고 아침 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벌에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여기서 순이는요 청자입니다. 그래서 순박한 한국 여인의 표상을 설정을 해서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그에게 말을 건네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에우는 고풍한 뜰에, 여기서 이 뜰은요 생성과 성숙의 공간을 의미하고요.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라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달빛이 넘치는 고풍스러운 뜰을 표현하고 있고요.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자, 여기 화류법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나 뭐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을 마치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함으로써 화류법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달에 대한 친근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자, 여기서는 시각의 후각화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의 냄새를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일보다 향그럽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시각의 후각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고요한 달의 모습과 향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숙함, 성숙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도 아늑하고 고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푸른 가을 밤 이렇게 한 줄로 한 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푸른 가을 밤 이렇게 한 행씩 배열하는 입체적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선명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자, 이렇게 포도의 내적 성숙을 낭만적인 분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빛을 활용해서요. 순이. 자, 이렇게 또 화자가 순이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존재인 순이를 두 번째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호젓하구나. 그래서 고요하고 쓸쓸하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데요. 이 이제
마지막 연은 1년과 내용상 좀 비슷한 부분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수미상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참고하여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달, 포도, 잎사귀의 핵심 정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낭만적이고 회화적인 성격을 가진 이 시는 가을밤의 아름다운 정취와 서정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친근한 느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에서 의도적인 시행 배치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와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아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자,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상승의 이미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자, 이렇게 굴참나무가 매번 솟아오르고 있는데 우리, 이 화자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데요. 이 우리는 이렇게 굴참나무가 솟아오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내거리 지나고 시장동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에 이르면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떠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자, 그래서 여기 내거리 지나고 시장통과 철길을 건너 천관산 입구라고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참나무가 일어나자마자 뭐 어디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유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굴참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연 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큼큼큼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잡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공중으로 오른다. 잠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때쯤 이제 해가 뜰 무렵을 말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깨어나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리붉은이라는 색채어가 등장을 하고요. 큼큼큼과 같은 음성 상징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공중으로 오른다라면서 상승의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자, 지금 나무들과 아이들이 똑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무들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용케도 피해간다. 자, 지금 굴참나무를 피해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붉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흘러 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느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늘, 새들, 종다리, 꽁지붉은 비둘기과 같은 것들이 이제 다유와 활력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릉 포르릉도 위처럼 큼큼큼과 같이 음성 상징어가 사용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2연에서는 굴참나무처럼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굴참나무와 아이들로부터 느끼는 생의 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환상적인 정경 묘사를 통해서 상승 욕구를 표현하고 있고 행간 걸침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이 행간 걸침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한 행이 완전히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걸쳐서 표현되고 있어요. 수비로 오른다, 빛을 토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형성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1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어떤 점에서 이것이 가와 나의 공통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달빛이 밀물처럼,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푸른 가을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등과 같은 부분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달, 가을밤, 포도 등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도 볼이 붉은,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토하는, 포르릉 포르릉 이런 식으로 시각과 청각,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활력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2번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는 왜 답이 될 수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볼이 붉은과 검은 숲의 색채 대비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에서는 색채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 색채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자연물, 달, 포도, 잎새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아름다운 정취를 드러냈지만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서는요, 굴참나무와 아이들의 활력을 통해서 시인의 상승 욕구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교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 볼게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나에서는 솟아오른다, 한다, 모른다, 간다, 오른다 등 현재형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가는 왔구나, 있다, 향그럽다, 고웁다, 읽는다, 호젓하구나 등 다양한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형 시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공통점이라 보기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시행의 반복적 제시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와 다 모두 시행 자체가 반복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들 외에도 다양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의 현대시 5강 생명에서 1장과 희망에 거쳐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지금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것은 현실적 자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나가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현실에서 오는 고통과 회의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사막은 화자가 정한 성찰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라비아의 사막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막이라는 것은 극한의 고통과 고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극한의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백일은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허적, 허무와 적막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라고 하는 이 공간은 소멸과 죽음의 공간이자 본질적인 나와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즉 성찰의 행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런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극한적 공간에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자, 이 열렬한 고독, 삶의 애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선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홀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허용은 이제 의도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을 맞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고요. 여기서 홀로 극한적 상황과 맞서는 화자의 의지적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기에서의 나와는 다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의 나가 현실적 자아를 의미했다면 이 아래에서의 나는 본질적 자아, 즉 생명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여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이제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생명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아를 찾으려는 이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러한 결연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럼 한번 핵심 정리 같이 보겠습니다. 의지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과 삶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경한 한자어 및 관념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거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때는 땅바닥에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딛는다.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자, 지금 옥수수대가 뿌리를 내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가 땅에 닿지 못해서 뿌리를 내려봤자 그것이 헛발질이라는 건데 그렇게 실패와 시련을 겪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발가락을 들이민다. 이제 옥수수대가 목표를 이루려는 이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삶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옥수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방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마디마다 맨발의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목을 때까지 울컥울컥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자, 이제 허방, 움푹 팬 땅으로 이제 뿌리를 내밀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 닿지 않아요. 헛발입니다. 자, 그럼에도 허방임에도 내딛기를 주저하지 않는 옥수수대 뿌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성을 키우는 것이다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먹을 때까지 울컥울컥 음성 상징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적 대상인 옥수수대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부젓가락 같은 뿌리를 내미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이 옥수수대가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이제 헛뿌리를 내디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이다, 여기에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선언적 진술을 통해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수수밭 두둑의 저 버드나무는 또한, 자, 이 두둑이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가 있네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 역시 제 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뿌리를 내려 제 흠집에 박는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삼아서 스스로 버팀목을 만들고 있는 지금 버드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와 시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자아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와 시련으로 인한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이라고.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 자, 이렇게 눈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드나무와 옥수수대를 통해서 생이란, 즉 삶이란 결국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같이 보겠습니다. 의지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시였고요. 시련을 이겨낸 삶에 대한 예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가는 나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고요.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의지를 지닌 자연의 모습에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일단 답은 4번인데요. 왜 4번이 답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고려하여 감상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나에서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4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에서는 오히려 옥수수대와 버드나무의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오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고려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선지들인 거죠. 자, 1번. 가에서 백골을 쪼이리라 라는 표현은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 가의 마지막 횡에서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화자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할 경우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병든나무, 사막, 백골 등의 시어는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군 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에 사용된 병든나무, 사막, 백골 등의 시어는 화자가 이제 회의와 삶의 애증으로 인해 겪는 내면적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을 효과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눈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생명체 간의 공감적 교류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겠군. 나의 마지막 년에서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옥수수와 버드나무가 서로 교감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군. 가는 백일, 사구, 나는 옥수수와 버드나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각각 인간의 고독과 절망 그리고 삶의 긍정적 가치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문제나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두 번째 적용학습의 현대시 6강 역사와 지리산 뻐국새 지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 보겠습니다.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부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1년에서는 이 한 송이의 달래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달래꽃이라는 것은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햇볕, 바람, 그리고 벌나비 이런 것들은 저력을 지닌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민중의 저력이 있어서 이 달래꽃이 피어나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요.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부분에서 이 작은 존재가 지닌 위대한 힘, 이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 보겠습니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이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스의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그것도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얘기하는데요. 즉 굉장히 부정적인 시어겠죠. 이건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뚫고 솟아오른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에서도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이 뚫고 솟아오르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뚫고 솟아오르는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가진 달래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억압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억압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것을 벗어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달래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이렇게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을 통해 그러한 부정적 현실을 뚫고 솟아오르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3면에서는요, 너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달래꽃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라는 화자를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뜨거운 핏줄, 촉각적 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심상이 표현된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뜨거운 핏줄,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와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의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의지적이고 예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래꽃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온 민중들의 저력을 표현했고요. 독자에게 민중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리산 뻐꾹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울어 때로 울음울어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자, 여기에서의 뻐꾸기는요, 한과 서름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리산 뻐꾹새는 제목처럼 뻐꾹새 울음을 통해 삶의 슬픔과 자연의 순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길뜬 서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익숙하지 않고 낯선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 오랫동안 뻐꾹새 울음을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뻐꾹새 울음에서 이 새로운 차원의 슬픔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 뻐꾹새임을 알아냈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응과 리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죠. 이런 음들을 반복함으로써 운율감과 정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제 한 마리의 뻐꾹새라고 하는 것은 또 민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년에서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 뻐꾹새 울음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연입니다. 지리산 하. 자, 민중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낸 것이고요.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자, 이 이연에서는 지리산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뻐꾹새 울음이 확산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이라는 구절은 이제 울음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마리 뻐꾹새로 울음 우는 부분이 이제 울음의 확산이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음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쌓여있는 민중의 서름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뻐꾹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서러움을 가진 민중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자, 이 산면에서는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요, 울음의 소멸과 침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을 극복하면서 민중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섬진강은 한과 서름을 정화한 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요. 그 힘센 물줄기, 이 힘세다는 표현을 통해서 민중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린다는 역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중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눈물들이 다 사라지고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이라는 것이 빛깔로 남았다고 표현을 함으로써 울음이라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연에서는 울음 끝에 서러운 빛깔로 남아버린 세석의 철쭉꽃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서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알아냈다, 알았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변화를 통해 대상에 지닌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적 공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5번인데요. 왜 5번이 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자연물에 투영된 삶의 의지를 나는 자연 형상에 내재된 순환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달래꽃이라는 미약한 존재를 통해 끈질긴 생명력과 역사의 힘을 예찬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에서 강렬한 삶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뻐꾹새 울음이 지리산 봉우리에서 섬진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뻐꾹새 울음은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 연에서 철쭉 꽃밭을 태우는 강렬한 빛깔로 남는다는 점에서 소멸이 아닌 순환과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산봉우리에서 섬진강 철쭉 꽃밭으로 이어지는 이 시적 공간의 이동과 변화는 이러한 순환적 질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의 현대시 7강 전라도 가시네와 남옥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룩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네야. 자, 지금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였잖아요. 지금 전라도 가시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룩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라는 말을 통해서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이 바닷가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 전라도 가시네의 외모를 감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바다에서 왔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는 이제 시적 화자가 등장하네요. 나는 밭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전라도 가시네와 나 함경도 사내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라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자, 이제 나는 오랜 방황과 고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자, 지금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달픈 삶의 시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이 함경도 사내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흉악하고 처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흉흉한 인심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북간도 술막. 이 공간 자체가 불안하고 흉흉한 이 현실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희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자, 지금 이제 또 가시네야 하면서 말을 걸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포래, 이런 것들은 차갑고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그래서 전라도 가시네 역시 고달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나는 헤매이자. 자, 그 오솔길을 내가 헤매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전라도 가시네의 그 사연을 내가 들어보고 싶다. 듣고서 거기서 헤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궈다오. 전라도 가시네의 이야기에 동화되어 가면서 나가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들었나 봐요. 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자, 이제 삼천리잖아요. 합치면은. 그래서 이 삼천리 강산, 즉 조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단풍이 물들어 산마다 불탔을 겐데 이제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자, 이 감정이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자, 지금 전라도에서 북간도, 우리가 아까 만난 곳이 북간도 술막이었잖아요. 그래서 북간도로 이동을 할 때 두 낮 두 밤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루미처럼 울어. 이 고향을 떠난 전라도 가시네의 슬픔과 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이를 통해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지요.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 전라도 가시네가 북간도로 올 때의 심정을 이제 나의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아까도 말했지만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은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는 곳. 그래서 이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라고 표현을 하여서 전라도 가시네의 고향을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자, 울지 않는데요. 이 전라도 가시네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전라도를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의 사투리를 내가 두어 마디 사용을 해서 너에게 봄을 불러주겠다라고 이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나의 연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렇게 두어 마디 사투리를 통해서 고향을 느끼게 너희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또다시 부정적인 시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현실의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마치는 벌판. 암울한 역사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음성상징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설 게다 라고 표현하면서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이 암울한 현실과 맞서는 나의 비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 가시네 살펴봤는데요.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는 북간도로 떠밀려간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사적 요소를 통해 민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토속적인 시어와 방언의 사용을 통해서 향토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 남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자, 지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섰다고 부끄러움 없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지금 나무가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서 있네요. 그래서 헐벗은 채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이 아름다운 별빛, 이것을 받아서 자기를 씻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빛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 번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터진 살갗이나 뒤틀린 허리는 이 삶에서 얻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달픈 삶을 직접적으로 고달프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을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눈이라는 시어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 지금 이 깊은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울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터뜨릴 때 같이 우는 사람, 즉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과 같이 내면의 슬픔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법이 사용됐다는 특징적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옥에서는 보편적인 삶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근원적 슬픔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상적 요소인 슬픔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1번인데요. 자, 가에서 가시네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나무를 통해 대상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에서는 화자가 가시네를 바라보며 느끼는 연민과 애틋함,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에서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삶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번이 적절한데 나머지 왜 오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고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이제 가에서 화자는 공간을 이동하며 심리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현재 머무는 공간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3번. 가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바람 소리, 호개 등의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지만 이 화자의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나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아름다움을 부각한 것이 아닙니다. 4번. 가는 설득의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주장을 펼치고 나는 비판의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가시네에게 위로와 공감을 구하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설득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비판의 어조가 아닌 대상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드러내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나는 현재의 고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나에서는 대상은 고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많고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의 현대시 8강, 병원과 벽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자, 지금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병원 뒤뜰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여자를 관찰하면서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오랫동안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있었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이라는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일광욕을 한다라는 현재형의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제 현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자, 지금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가 나비 한 마리조차 없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시적 대상의 고독하고 쓸쓸한 이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병원 뒤뜰에서 일광욕을 하는 젊은 여자 환자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지금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지금 아픔을 오래 참다가 이곳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늙은 의사가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가 젊은이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나친 시련과 이 지나친 피로, 이 기성세대의 모리에로 인한 피로감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자, 이 금잔화 한 포기는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젊은 여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자, 지금 화자가 그 여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누우면서 여자와 자신의 건강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자의 행동이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현장감을 주는 현재형의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정경의 묘사가 뛰어난 사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작품이 현재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묘사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벽 한번 보겠습니다.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10,000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자, 지금 공간적 배경 10,000원 전동차예요. 그러니까 전동차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작은 할머니가 내리고 싶어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0원 전동차다 보니까 내리지 못하고 꼼지락거리고만 있는 그 사회적 약자의 움직임을 지금 이려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자, 이 승객들이 할머니의 이런 움직임을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높고 튼튼한 벽, 이것이 결국 약자를 외면하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 계속해서 할머니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움직임이 태아의 발가락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 움직임인 거죠.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자, 사실 이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게 열리고 닫히는 동안 벽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한 겁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그럴수록 이 승객들, 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이 현실의 사람들은 더욱더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혹하고 비정한 세태가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인 작은 할머니와 비정한 현대인의 승객들을 대비하여서 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행동과 승객들의 태도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던 것이 점점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리고 필사적으로 꿈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이 2개, 바로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왜 정답인지 한번 같이 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살구나무 그늘은 화자가 기대는 안식처의 이미지를, 나의 벽은 단절적 현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의 살구나무 그늘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고 기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나의 벽은 할머니를 가로막는 단절적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에서 나는 젊은 여자에게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나는 독자에게 할머니에게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의 나는 젊은 여자에게서 자신과 유사한 아픔을 느껴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요. 그리고 나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에 연민을 느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오답들이 왜 오답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의 흰옷과 하얀 다리는 여성 환자의 순수성을, 나의 10,000원 전동차는 삭막한 도시 공간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의 흰옷과 하얀 다리는 여성 환자의 쇠약하고 창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의 만원 전동차는 빽빽하고 여유 없는 도시 공간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나는 늙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에서 승객들은 작은 할머니를 통해 자신들의 무관심을 성찰하는 계기를 얻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에서 나는 늙은 의사의 진단을 불신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고요. 나에서 승객들은 작은 할머니를 통해 자신들의 무관심을 성찰하는 계기를 얻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나의 승객들은 할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찰의 계기를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가의 현재형 종결어미는 관찰 대상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나의 반복적인 시행과 구절은 무력한 상황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의 현재형 종결어미는 생생한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화자와 관찰 대상인 젊은 여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나의 반복적인 시행과 구절은 할머니의 무력한 상황이 지속됨을 강조하며 승객들의 냉담함이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3, 4, 5번은 오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렇게 가와 나를 연계하여서 한번 문제들을 좀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의 문학, 적용학습, 현대식 9강, 눈물과 강우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이 옥토라는 것은 절대자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르는 삶의 공간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고 하는 이 절실한 소망을 표현하는 어조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생명이란 눈물,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맑고 깨끗한 씨앗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는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그러니까 한치의 더러움이나 문제도 없는 완벽한 순수함, 온전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전체는, 나의 영혼에서 가장 순수한 부분은 오직 이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는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눈물, 절대적인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이뿐 하면서 느낌표를 통해서 단정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절대적 순수의 결정체로서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가 드러나고요. 지금 나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적 허용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일부러 원래 지켜야 할 것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시적 허용에 쓰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대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것도 오직 이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얘기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절대자를 의미하고요. 이제 열매란 삶의 근원적인 결실을 의미합니다. 저렇게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는 신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래서 웃음 역시 삶의 일시적 기쁨을 의미하고 눈물은 이러한 아픔을 통해 얻는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 이해와 감상에서 이 시인이 왜 이 시를 썼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시인은 사랑하던 어린 아들을 잃고서 그 지극한 슬픔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견뎌내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나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얻음으로써 이제 기뻐했던 그 마음인 것이고,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의 이 눈물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주제는 슬픔의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명상적인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시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경어체의 목소리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강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지금 아내가 분명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부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자, 이렇게 어디로 갔나의 반복을 통해서 아내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고요.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자, 지금 밥상은 차려놓고의 그 밥상 위에 있는 그 음식에 맵싸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정성과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나가 또 반복이 됐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왜 말이 없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지금 아내가 답을 돌려주지 못하고 화자의 이 목소리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대답이 없는 공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지금 부재하는 아내를 애타게 찾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여전히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서 잠깐 누워있는 것인가? 이렇게요. 옆구리 남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 이제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자, 지금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자연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아내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밖을 기웃거리면서 이제 자꾸 화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풀이 죽는다. 이제 아내의 부재를 인식하고 화자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빛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자,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대. 그 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이면서 동시에 눈물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치 앞을 못 보게. 이제 비가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하면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게 사실은 화자가 그 정도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극대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비가 이렇게 퍼붓는 것,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이 시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고요. 체념적이고 비극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독백적인 어조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반복적인 진술, 그래서 아까도 보였지만 어디로 갔나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옴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깨닫는 과정을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이 화자의 슬픔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창작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럼 왜 3번이 정답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나는 예기치 못한 상실에서 오는 절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가에서는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그래서 눈물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실 상황에 직면한 화자의 절망적인 심리를 묘사하여 삶의 비극성과 인간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독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고 간절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는 독백적이고 절망적인 어조로 일관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조 변화보다는 반복, 질문, 독백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감정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초월적인 존재에 의탁하여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의 화자는 당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의 화자는 아내의 부재라는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며 극복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나는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가는 눈물, 생명, 꽃, 열매 등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눈물의 가치와 의미, 삶의 순환적 섭리와 같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가 사라진 밥상, 냄새, 빗소리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적인 질문과 독백을 통해 부재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 절망, 그리움 등을 이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순환적인 자연의 섭리를 통해 삶의 보편적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혼란과 무력감에 빠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삶의 유한성과 순환적 질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얻는 삶의 의미와 같은 보편적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부재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직면하여 혼란, 불안, 무력감에 빠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 즉 예측 불가능한 삶의 비극적 단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옳은 선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고독,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가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나는 비극적인 현실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와 나 모두 고독과 슬픔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부정적 정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가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승화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비극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두 번째 적용학습의 현대시 10강 파밭가에서 그리고 들국 지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밭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지금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삶은 계란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직된 의식을 말하고요. 이 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가치, 과거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겨질 때 붉은 팥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새싹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얻는다는 것은 얻는다는 거지 잃는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이 묵은 사랑을 잃을 때 새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희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팝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위에랑 되게 비슷한 구조죠. 먼지 앉은 석경, 그러니까 즉 고루한 전통 너머로 너희 그림자. 이 실존이 아닌 허위,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추억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과거의 추억이 자꾸만 떠오를 때 붉은 팝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아까랑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에서도 묵은 사랑의 추억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을 때 붉은 팝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대요. 이 과거에 대해서 부질없이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마르지 않고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 반성적 사고죠. 이것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그 낡은 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때,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붉은 팝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사랑에 대한 뉘우침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는 정리된 것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주제는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복과 역설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느끼셨죠? 그래서 여기 특히나 뭐 하듯 뭐 할 때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듯 움직일 때 붉은 팝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여기도 이런 것이 젖어 있을 때 보아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비유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념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성화한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붉은 팝밭에서 돋아나는 푸른 새싹을 보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부조리한 현실과의 결별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자, 지금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지금 단풍이 고운 건 사실 되게 좋잖아요. 근데 뭐헌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화자의 태도가 상반되는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그늘이 다 도망가 버렸다. 이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 무렵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도망가 불고 라는 방언의 사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이라는 이제 하얀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다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신 안 오는데 뭔 헛짓이다요 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슬픈 정서와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이 고운 단풍과 이 하얀 억새꽃 이런 것들이 다 뭔 소용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조적인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소용이다요. 어두운 산머리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접을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디. 자, 이 초생딸은 그리운 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초생딸이 근데 얼굴같이 하늘에 걸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생딸이 지금 하늘에 걸려 있고요. 근데 그렇봤자 뭐 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자, 마른 지푸라기라는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제 활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지금 활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자, 마음에 허연 서리가 끼어간대요. 화자의 암울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달 금방 접을면 세상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텐디. 이 막막한 어둠, 화자의 절망감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갈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헌다요? 다 뭔 소용이다요? 자, 그래서 이 하얀 들국은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이미 지금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립고 원망스러운 임에 대한 자신의 부질없는 기다림을 화자가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도 한번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막막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고요. 의인화된 들국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기다림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산촌의 이미지와 시적 화자의 암담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면서 화자가 겪고 있는 사랑의 고통을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 사용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의 화자는 가을이 깊어가도록 서리를 맞으며 들판이 피어있는 들국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쓸쓸하고 허망한 심정이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왜 5번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나는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뭐뭐하듯 뭐뭐한 때 이런 식으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요. 나는 뭐 헌다요? 도망가 불고 이런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5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였고요. 나머지 선지는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나에서도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물빛, 억새꽃, 서리와 같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도 청각적 심상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번, 가와 나 모두 대조적인 시어들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붉은 파밭과 푸른 새싹, 그리고 나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슬픈 마음을 대조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나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슬픈 마음을 대조가 된 거지 대조적인 시어가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가는 묵은 사랑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나의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나무아카데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의 현대시 11강 흙, 느티나무로부터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자, 제일 부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흙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이제 가장 부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을 지칭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지칭하면서 흙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자, 이 흙 하고 하는 것은 울음소리가 연상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흙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픔과 희생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 흙에서 수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귀처, 이제 사람이 죽어서 또는 생명체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 역시 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인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생명의 원천이며 만물이 돌아와 의지하는 곳임을 이제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도공이 흙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도자기를 만든 것을 본 일이 있대요.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흙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또 뭔가 열매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자, 이것이 이제 기적이 아니라 흙의 노고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자 귀처가 되는 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 자, 여기 역설적 표현 사용되고 있죠. 슬프고 아름다운이라는 표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사면에서는 흙이 지닌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성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시이고요. 의인화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고 반어적 표현과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을 어머니와 동일시하여 자연의 모성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시, 느티나무로부터 보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자, 지금 매미 울음꽃 피우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음이라는 것은 사실 청각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꽃으로 피운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자, 음성상징어 사용된 거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던 뜻이리라. 자, 이제 그 옹이가 박힌 것을 보면서 이 느티나무가 고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먼 길 걸어왔다는 뜻이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자, 지금 너라고 느티나무를 부름으로써 느티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모두 참 멀리 왔대요. 그래서 느티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자, 화자의 시선이 하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지금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발견되고 있어요.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자, 지금 이 안쪽에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 이 나무의 상처 안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웠대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에 죽어가는 이 모습이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다른 삶의 바탕이 된 느티나무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티나무의 다음 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뭔가 상처와 구멍으로 가득하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이제 피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치유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생명이 또다시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지금 모기가 자기 발등에서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을 그 모기 배에 피꽃이 피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않는다. 이 느티나무가 자기 상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 것처럼 이 화자도 이 모기가 살겠다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잡지 않겠다 하면서 느티나무의 너그러움을 흉내내고 있어요.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이 모기에게 빨린 피가 결국 이제 모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롭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맨다라고 하며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느티나무를 의인화하여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있고 상처를 새로운 삶을 틔워내는 자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흑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흙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매미 울음꽃,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느티나무와 삶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선지들은 왜 정답이 될 수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감탄형 어조를 사용하여 흙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가는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와 같은 구절에서 흙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탄형 어조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와 같이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나는 가에 비해 상징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있다. 나는 상처와 자궁, 죽음과 내생 등 대조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에서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가 가에 비해 상징적인 표현을 절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 역시 느티나무, 뿌리, 꽃 등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나는 가에 비해 청각적 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에서는 흑하고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에서도 매미 울음꽃 피우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비해서 가가 청각적 심상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에서는 가와 나 모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지만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형 문장을 나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의문형 문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시각적 심상만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죠. 공감각적 심상도 사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